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대가요 세 번째 작품이죠. 황조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고대가요 중에서 황조가 우리 조금 전에 구지가 하면서 황조가도 잠깐 보았는데요. 자, 구지가는 집단적 서사시, 집단적 주술시라고 한다면 황조가는 개인적 서정시죠. 그래서 고대가요 특징이 뭐가 있다? 네, 배경설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조가의 배경설화가 뭐라고요? 유리왕이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이 없어져서 사라져서 그 부인을 찾으러 갔다가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에 이 뭐죠? 꾀꼬리가 정답게 있어서 자신이 더 외로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노래한 시 황조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꾀꼬리는 뭐다? 화자의 감정과 대비되는 객관적 상가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 객관적 상가물. 그래서 객관적 상가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첫째, 이와 같은 화자와의 감정이 대비되는 소재가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화자의 감정을 유발하는 소재가 객관적 상가물이 될 수 있고, 하나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감정이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이입은 뭐예요? 물이 외롭다 혹은 새가 외롭다라고 해서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것. 그래서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과 화자의 감정이 일치할 때 우리는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유발한다.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보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고 있는데 이 눈을 보니까 그리운 사람이 생각나, 이런 것도 객관적 상관물로서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유발은 화자의 감정을 부각하는 소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대비 이와 같이 어떤 대상을 보니까 내가 더 외로워져. 그래서 대상과 화자의 감정은 반대다, 대비가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꾀꼬리가 화자의 감정을 더욱더 외롭게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내 몸은 외롭다. 그죠?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정말 암술서로가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네 함께 돌아갈고 라고 하면서 뭐죠?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별의 상황이 있지. 이별의 상황에서 외로움, 그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때 테두는 뭐야? 체념하고 있어요. 체념. 그죠? 누구와 함께 돌아가지? 라고 더 이상 이제 그 임을 쫓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별의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면 저 태도는 체념적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뭐예요? 황조가, 개인적 서정시를 노래한 황조가죠. 황조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1번, 대상에 대한 원망이 안 나타났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의 시선 이동 한번 볼까요? 자, 시선 이동, 내가 가까운 곳을 보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해요?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경이고, 내가 먼 곳을 보고 있어. 그러면 원경, 원자를 써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펄펄 나는 저 꾀꼬리를 보고 있죠. 그러면 나의 주변에서 펄펄 나는 저 꾀꼬리를 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근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선의 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 어디를 봤다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시선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시선의 이동이 뭐냐면 내가 장소를 옮기든 옮기지 않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으면 시선의 이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긴 시선의 이동이 없으니까 이 말이 틀린 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쌤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교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다가 창문을 열고 저 창밖을 봤어요. 그럼 뭐요? 가까운 곳에 있는 대상을 보다가 먼 곳으로 봤으니까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3번.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음성 상징어 알죠? 의성어, 의태어, 깨꿀, 그 다음에 아장 이런 거 사용됐면, 그죠?
뭔가 대상에 생동감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쓰이지 않았네요. 그 다음 3번 내면 심리를 표현한 후 대상 외부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바뀌었네요. 그러면 봐요. 자, 외부 대상 뭐라고 했어요? 펄펄 나는 조개꼬리가 정답다. 이건 뭐죠? 외부 대상이요. 외부 대상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외롭다. 그래서 자신의 심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용 전개가 선경 후정으로 이어진다. 뭐라고요? 선경 후정의 내용 전개 방식을 보인다라고 해요. 먼저 대상을 봤죠. 이게 먼저선 경치. 먼저 경치를 보고 뒤후자야 나중에 자신의 정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시는 선경 후정의 내용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 되겠고요. 5번 자연물을 빌려서 화자의 처지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죠? 자, 우의적이 뭐냐면 우회적 혹은 간접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물 뭘 빌려서요? 꾀꼬리를 빌려서 자신의 감정, 외로운 감정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는데 이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우회적, 간접적, 우의적으로 화자의 감정을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의적으로 화자의 감정을 그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10번 한번 볼까요? 기억과 보기의 꾀꼬리가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억은 뭐냐면 꾀꼬리, 그죠? 이때 꾀꼬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때 꾀꼬리는 즐거웠어요. 꾀꼬리, 기억의 꾀꼬리는 암수 서로 정다우니까 긍정적이었죠. 긍정은 동그라미, 부정은 세모죠. 그렇게 예. 내용을 들어주세요. 보기의 꾀꼬리가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 봅시다. 자,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뭐요? 보리가 드러나는 상황 언제예요? 초봄인가 봐요. 그죠? 보리가 드러나는 상황, 초봉.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그래서 뭐냐면 이 바람이 아주 먼 데서 불어온다는 것을 이 수적으로 표현한 거죠. 천만. 또 햇빛이 갈라진다, 햇빛이 내린다, 햇빛이 쏟아진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나니 꾀꼬리가 나왔네요. 꾀꼬리가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순놈이라 쫓을 뿐. 그러니까 뭐예요? 이 꾀꼬리 암컷이 서로 함께 뭐하고 있어요? 날고 있습니다. 함께 날고 있습니다.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럴 뿐. 그러니까 이 황금 길에서 꾀꼬리가 지금 정답게 놀고 있는 모습 이죠. 일단 우울한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왜? 자,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는데 꾀꼬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암컷과 수컷이 함께 황금 빛난 길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긍정적인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공통점 의인화를 통해 표현했다. 자, 그러면 의인화가 뭡니까? 어떤 생물에 인격을 부여하여서 사람처럼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의인화라고 하죠. 그럼 의인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의인법 쓰였죠. 그죠? 암컷이 수컷을 쫓고 수컷이 암컷을 쫓아. 그러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의인법 썼고 위에 암수서로 정답다고 했으니까 거기도 의인법이 있네요. 있나요, 진짜? 자, 여기에서 꾀꼬리는 의인화가 되었다고 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고 암컷과 수컷이 서로 쫓긴다고만 했으니까 인격을 부여한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요.
황조가에서는 어떤가 볼까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답구나. 그러니까 암수라고 했으니까 인격을 부여하진 않았네요. 둘 다 인격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고요. 자, 생동감 있는 자연의 일부로 묘사했죠. 그죠? 서로 날고 정답게 있으니까요. 공통점. 그 다음에 3번 공통점. 서로 짝을 지어 다정하게 노는 모습 맞고요. 차이점 기억은 화자로 하여금 외로움을 부각하고 자, 복이 꾀꼬리는 화자의 흥치를 돋군다. 황금 빛난기를 어지럽히는 즐거움의 정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는 즐거움이니까 흥치를 돋군다 하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써보세요. 황조가의 꾀꼬리와 같이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대상을 통하여 화자의 심리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소재를 뭐라고 한다고요? 객관적 상관물. 자, 객관적 상관물이 뭐라고요?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대상을 동원하여 심리를 표현하는 그 대상, 그 소재를 객관적 상관물이라 한다. 이는 화자의 심리와 처지를 강조하거나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12번 봅시다. 이 작품과 보기의 창작 목적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이 작품 황조가는 창작 목적이 뭐예요? 화자의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충담사의 안민가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작가 이름에 사자가 들어가면 스님이라는 뜻이고요. 안민가 무슨 뜻이야? 안, 편할 안, 민, 백성민.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예요. 얘는. 갈래가 뭐냐면 향가입니다. 향가.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향가가 뭐라고 그랬죠? 신라 시대에 불려진 노래로서 표기 방식이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향찰 표기는 한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차자 표기법이라고 했죠.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법. 자, 원래 이 향가는요, 이제 스님들이 혹은 귀족들이 향유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서정시가 많죠. 그런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향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교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유교적 성격을 지녔다. 그럼 우리가 유교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충과 효와 같은 덕목, 도덕, 윤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교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이 충담사라는 스님이 백성들을 교화가 뭐예요? 교화가 뭐냐면 가르쳐서 변화시키기 위해 혹은 변화시키기 위해 쓴 글입니다. 한번 볼까요? 구는 어버이여 신은 다아샬어이여 라고 했는데 해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군자는 임금 군자예요. 그래서 임금은 아버지이고 신은 뭘 말해요? 신하는 다아샬어이 마음을 혹은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요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신하는 마음을 다주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른 아이고 하실 때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할 때 민이 다 알고다. 민이 백성이 아까 다 사랑이라고 해석했죠. 사랑을 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백성의 관계를 가족관계에 비유한 거죠. 가족관계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자, 임금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신하는 어머니고 백성은 어린 아이래요. 자녀래요. 그래서 민이 누구죠? 이 신하가 어린
신하인 어머니가 어린아이인 백성에게 마음을 다줄 때, 사랑을 다줄 때 백성들은 그 어버이의 뜻을 알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네요. 꿈을 다히 살쏨물생. 그러면 뭐냐면 꿈을 거리며 살아가는 물생, 생물인데 여기서 누군 말해요?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이 아을 먹이 다스리라. 백성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꿈을 거리며 살아가는 백성 그 아이를 먹여 다스려야 한다. 그럼 누가 백성을 먹여 다스려야 하죠? 그죠? 임금과 신하가요. 그죠? 꿈을 거리며 사는 이 아이를 먹여 다스려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임금과 신하는 백성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 때 누가요? 아이들이 그죠? 만일 백성이 이 아이가 누구예요? 백성이죠.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한다면 해석이 좀 매끄럽지는 않죠. 그 뒤가 뭐가 나오냐면 나라가 디디디 알 거다. 무슨 뜻이야? 평안한지 알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자, 만일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한다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왜 떠나지 않죠? 임금과 신하가 잘 살펴주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이 나라를 떠나가지 않는 조건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아으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하날든 나라 태평성대이다. 그러니까 아흐는 감탄사고 군다이는 뭐냐면 임금답게, 다이가 답게라는 뜻이요. 임금답게, 신하답게, 또 백성답게 행동하면 뭐 한다고요?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라가 태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임금은 아버지와 같이 백성을 돌보고 신하인 어머니와 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또 백성은 어린 아이와 같이 꿈을 거리며 살아가면 이 임금과 신하가 이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은 이 땅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평안한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답게 행동하면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글의 갈래는 향가라고 했죠. 향가인데 몇 줄입니까? 10줄이에요. 그래서 얘는 19채 향가이고요. 요 마지막 요렇게가 내용상 첫 번째 단락이고 요렇게가 내용상 두 번째 단락, 여기가 내용상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서결의 내용 3단 구성을 취한다라고 얘기하고요. 3단 구성 중에서 요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낙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구의 첫 음보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게 향가의 형식적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민가는 유교적인 내용을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참여적이죠.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죠? 백성은 백성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그래서 참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훈적이죠.
뭐 다들 자기 역할에 맞게 살아라. 그 다음에 설득적이에요. 설득하고 있습니다. 듣는 이들을.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럼 주제는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해야 나라가 태평해서 백성들이 어버이의 사랑, 임금과 신하의 사랑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나라를 다스릴 올바른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전 시가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할 것이 바로 현대어와 다른 이 표기법 때문에 힘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거 뭐죠? 아래 아가 많아요. 그죠? 이 아래 안에 우리가 그냥 혹은 의 마음껏 이 모음으로 바꾸어서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읽냐? 자, 오늘날 우리는 형태와 표기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형태와 표기가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과 보기의 창작 목적을 비교하여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작품은 개인적 서정시고 이 작품은 뭐예요? 교훈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작품은 개인의 정서를 보기는 유교적 이념을 전달하기 위해 창작했다라고 하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황조가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읍사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